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된 이제 문학의 갈래들인데요. 자, 문학의 이제 표현 양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정 갈래가 있고요. 서사 갈래, 극 갈래, 그리고 교술 갈래가 있습니다. 자, 서정 갈래 읽기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서사 갈래야 흔히 알고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시소설, 시 빼고 뭐 어때요? 소설하고 뭐 현대소설, 고전소설 같은 것들. 그리고 극 갈래. 잘 아실 겁니다. 희극. 그죠? 혹은 뭐 영화의 시나리오. 다 극이죠, 극. 그리고 교술 갈래. 자, 2019년도에서는 교술 갈래에서 시험제가 나왔습니다. 얘기했지만 비자반이라고 하는 수필이죠. 그래서 교술 갈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사실 이제 문학의 갈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문학이 이렇게 4개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자, 흔히 이제 서정 갈래를 뭐라고 합니까? 세계의 자아화라고 표현을 하죠. 자, 서정 갈래 물론 이제 정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때 주관성이 강한 그런 문학 갈래를 이제 서정 갈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보통은 짧게 온문으로 쓰여진 그런 작품들을 서정 갈래라고 표현을 하죠. 종류에는 뭐가 있죠? 서정 민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고대 가요, 그리고 뭐 님이여 저 강을 건너지 마오. 근데 어때? 님이 건너버렸죠. 너무 슬퍼. 향가. 그죠? 뭐 제 막매가 같은 향가. 그리고 뭐 생사길은 예 있음에 이렇게. 그다음 고려가요. 정석가 같은. 그리고 잡가. 조선 후기에 이제 서민들이 주로 썼던. 그리고 신체시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는 그리고 현대시. 이런 모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짧은 유형, 어떤 정서를 중요시 여기는 갈래를 이제 서정 갈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정 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세계의 자아화. 이 세계의 자아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정 갈래 읽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왜냐면, 자, 이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적 세계예요. 얘랑 얘는 어때요? 달라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시를 읽죠. 현실 세계를 머릿속에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고정관념으로 시를 읽게 되면 어떻다? 시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시를 읽는 방법들을 한번 공부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현대시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시 독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말씀드렸지만 어떻다고요? 시는 서정 갈래고 세계의 자아화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내 마음대로, 내 주관으로 변형시켜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시는 완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학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 시들은 많이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떤 매개물을 제시해 줍니다. 힌트를 준다는 거죠. 실마리를 줍니다.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실마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화자. 서정적 자아라고 하는 화자를 제시를 해주죠. 자, 화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설에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자가 느끼는 뭐 대상이나 아니면 시적 상황이나. 자, 화자가 있으면 당연히 시적 상황이 있겠죠. 상황을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소설로 따지면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는 뭐가 중요하냐? 그럼 인물이고 배경이고 소설에는 인사배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것처럼. 자, 시에서는 화자가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한데 화자가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정서입니다. 정서. 혹은 태도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소설로 따지면 사건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읽으시면 현대시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화자가 어떠한 시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나 태도, 이것이 바로 뭐다? 시를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바로 세계의 자아화라고 하는 세계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을 시를 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쉽게 그리고 반대로 시는 복잡하게 읽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시는 복잡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짧고 그 짧은 순간에 화자가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읽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일단 화자를 따라가십시오. 화자를 찾아야 돼요. 화자는 시 안에 있기도 하고 시 밖에 있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읽는 방법 뭐라고요? 화자를 찾아가자. 그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찾자. 이것만 하면 벌써 정사가 나옵니다. 자, 시적인 상황.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별의 상황도 있고, 그렇죠? 그럼 1930년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제 강점기의 상황도 있고, 뭐 개인적인 상황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도 있고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찾고 그거에 따른 어떻다 태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서를 찾으면 되죠. 자, 얘는 뭐로 실현되느냐? 어조로 실현이 됩니다. 어떻게요? 말투.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정서나 태도가 실현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럼 시적 화자의 이제 태도나 정서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필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서를 한번 도식화 시켜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식화 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플러스, 더하기의 감정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의 감정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울해, 떨어질 때. 그리고 여기를 한 평온한, 제로의 감정 상태라고 한번 봅시다. 자, 화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를, 이 어휘들을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공부하실 때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다? 소설을 읽기 위해서도 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화자, 시적 화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시에서의 주인공. 어떻다고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시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로의 상태는 뭘까요? 시적 화자가 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조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관, 볼관자죠. 조는 비출조입니다. 직접 보지 않고 어떻다 어디에 비추어 봅니다. 거리를 두고 본다는 거죠. 자, 관조적인 태도. 자, 얘가 이제 제로의 상태로 가봅시다. 왜냐면 이 관조적 태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디 치우치지 않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의 시, 김광규의 뭐 나뭇잎 하나? 특히 이제 김광규의 시들이 이제 관조적 태도가 많이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을 드러낸 단어들이 없다라고 하면 이 관조적 태도인지 아닌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어조도 어떨 것 같아요? 관조적 태도는. 당연히 차분한 어조를 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의 말투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한번 우리 뭐로 가볼까요? 양의 감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플러스의 감정으로. 자, 관조적 태도를 벗어나서 약간의 어떠냐면 달관적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관조는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라면 달관적 태도는 제 글씨가 잘 못 알아보시겠나요? 제 약간 악필이어서 말로 하는 거니까 말에 좀 집중하시면 아마 이걸 조금 더 읽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깨달을 다리죠. 깨달음은 그냥 보는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때요?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달관입니다. 어디에 이르는 거죠. 깨달음의 경지에. 그리고 시에서는 현대시나 이제 고전시나 현대시를 아울러서 달관적 태도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자, 깨달음. 특히 현대시에서 대표적인 두 시를 한번 여러분들 그냥 기억만 해두신다면 쉽죠. 뭐가 있어요? 정광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창을 내겠소. 자, 제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현대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뭐예요? 맨 마지막 구절이 왜 사냐건 웃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 참가리. 강냉이가 있걸랑 같이 와 드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화자는 어디에 사려고 합니까? 화자를 찾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화자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어때요?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만족하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그럼 자연 친화. 근데 왜 관조가 아니냐? 누가 물어보죠. 거기 왜 자연에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화자는 어때요? 그냥 웃음으로 일관하죠. 웃지요. 이 웃지요가 포인트입니다.
뭡니까? 그 웃음은 깨달음의 웃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달관입니다. 달관적 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소풍이죠, 소풍. 천상병 시인의 소풍.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죠? 여기는 어때요? 이 세상 잠깐 소풍 왔다고 생각하리라. 깨달음죠. 삶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 이 두 가지 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달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제 두 개의 시가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양의 관점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양의 태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달관을 넘어서 어땠습니까?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시가 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긍정. 다 좋아. 막. 현실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죠? 이런 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고전시에서는 많죠. 고전 시조에서는. 왜냐면 막 임금에게 충성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근데 현대시로 갈수록 특히 이제 현실에 긍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문제 긍정적 사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에서는 특히 더 별로는 없습니다. 아무튼 긍정적 태도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너무 칸이 적네요. 긍정은 아니고 현실이 불만족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극복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극복. 의지가 있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의지. 많습니다. 어떤 시들이 많을까요?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시들.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 의지가 있는 시들. 뭐가 있을까요? 이육사의 시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만. 양의 초긍정. 막 양 꼭대기, 양의 감정이 꼭대기에 들어있는 예찬. 이건 뭐 어떻습니까? 좋아도 너무 좋아. 대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예찬, 특히 이제 어떤 경우 한효은의 시들, 아 님이시여, 막 이렇게 조국 예찬하는 거죠. 이렇게 예찬적 시, 예찬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거, 양의 태도라고 하죠. 플러스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 어휘들을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면 시를 읽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태도들, 긍정의 태도들, 이 플러스의 태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시에서는 마이너스의 태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시는 어떻게 쓰여진다. 현실이 행복하고 현실이 너무 좋고 너무 만족스러우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표현의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아니 그걸 즐기기에도 바쁜데 뭘 쓰겠어요. 끄적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현실이 억압적이고 그러니까 상황, 억압적인 상황 혹은 부정적인 상황 이럴 때 인간은 어떻습니까? 표현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극복하거나 아니면 내 감정을 분출할 때 풀어낼 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의 감정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관조적 태도에서 조금 더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이제 냉소입니다. 냉소.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가 어떠냐. 자 냉소는 뭡니까? 차가울 냉. 웃을 소자죠. 그러거나 말거나 차가운 웃음을 짓는 것. 이게 바로 냉소에 속하는 거고요. 이제 흔히 이제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시인은 뭐가 있습니까? 황지우의 이제 여러분 이제 문학교과서에서 나왔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하는 긴 제목에. 자 여기서 이제 새들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전에 대한뉴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아주 많이 있으신 분들이고 대한뉴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죠. 저는 알까요? 네, 바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뉴스에 보면 꼭 애국가가 나오죠. 그럼 그 애국가가 나올 때 일어나서 이렇게 가슴에 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왠지 뭔가 좌파, 빨갱이로 막 그렇게 찍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애국가의 영상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새떼들이 날아갑니다. 그거에서 착안한 시죠, 이 시는.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자는 그 새들이 물론 그냥 애국가 영상에서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만 화자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새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왠지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기들끼리 깔쭉대면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냉소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시적 태도에서 냉소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자, 소설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냉소는요. 자, 현실이 냉소, 그냥 이러면 되는데 좀 더 심화돼서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자, 어조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어조를 살펴보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투. 걔가 설마 말투가 부정적인데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조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에서 조금 더 가서 현실을 비판합니다. 현실 비판적. 역시 마이너스의 감정이죠. 어렵지 않죠? 자, 또 하나. 비판을 조금 더 어떠냐면 비판할 정도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시적 화자는 뭘 느껴요? 좌절을 느끼죠. 이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이게 가려져서 네, 제 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까지. 자, 현실에 대한 좌절까지. 극복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좌절. 주저앉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황제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살펴보면 자, 결국 그래서 나도 화자도 이제 새떼들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 날아간 새떼들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나도 이 세상을 떼어매고 자기 나도 이 세상을 떼어매고는 아니겠구나. 새들은 자기 이 세상을 떼어매고 하늘로 날아가는데 나도 그 새들처럼 날아갔으면 하는데 어떠냐면 애국가가 끝나는 순간 결국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건데 화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뭐다? 주저앉는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화자는 좌절을 느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쭉 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로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표현하고 사실 뭐 제로는 아니겠죠. 관조도 사실 약간은 이제 긍정에 들어가지만 이제 여기가 시작점으로 본다라면 자, 관조적 태도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조도 어떻다. 약간의 객관적인 어조다. 그리고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양의 감정, 달관입니다. 관조가 아니라 어떻다. 깨달음을 준다. 혹은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현실을 긍정한다.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그걸 넘어서서 어떻다. 현실이 너무 좋다. 예찬한다. 라는 거죠. 반대로 관조적 태도에서 마이너스 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냉소적 웃음을 짓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태도.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시적 화자의 태도하고 정서를 좀 보신다라면 시를 읽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죠. 자, 태도나 정서를 드러내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어조를 통해서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다. 세계의 자아화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어떻다. 주관적인 문학이다. 주관적인 문학이기 때문에 어떻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화자를 찾자. 그리고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찾자. 그리고 그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뭐에 주목하자. 태도나 정서에 주목하다. 그리고 자, 시를 분석하는 문제들은 다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더 이상 더 복잡한 데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시를 그렇게 잘 모른다라고 하긴보다는 이제 학자는 아니까 네,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태도나 정서는 뭐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말투, 어조에 의해서 실현이 된다. 그래서 화자 상황 그리고 태도나 정서를 파악하시면 어떻다 시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라는 거죠. 갈래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서정갈래에는 서정민요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잡가, 신체시, 현대시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서사갈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서사갈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갈등입니다. 갈등. 갈등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만 어떻다. 소설이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갈등이 없으면 그건 수필이 되는 거죠.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것이 이제 갈등을 겪고 극복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서사시가 있고요. 시지만 어떻다. 서사적인 내용, 갈등을 다루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서사시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사시는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현대시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신다면 서사시 뭐가 있을까요? 김동완의 국경의 밤이죠. 역시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자, 국경의 밤은 한 권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국경의 밤은 어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중들의 삶을 다룬, 그러니까
충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시지만 서사갈래에 속합니다. 그리고 서사민요가 있고, 역시 서사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배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라면 그것이 서사갈래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판소리. 자, 판소리에도 뭐가 있습니까? 노래가 있죠. 분명히. 하지만 어떻다? 스토리. 인물, 사건,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사갈래에 속합니다. 신화. 그죠? 단군 신화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죠? 단군 신화. 인물이 있죠. 그리고 한웅, 뭐 곰하고 호랑이. 사건이 있죠. 어때요? 내려와서. 여기가 어때요? 아, 뭔가 다스릴만 하단 말이죠. 그리고 배경도 있고요. 그죠? 다 내려와. 다스릴만 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곰과 호랑이의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한 또 갈등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배경이 존재하는 거죠. 전설. 대표적인 서사갈래의 하나죠. 자, 신화전설 민담을 여기서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구분하죠? 신화는 당연히 누구의 이야기? 신의 이야기. 그리고 전설? 뭐를 갖고 있어야 합니까? 증거. 우리가 기출에서 나왔죠. 장자못, 설화. 이건 어디에 속하죠? 전설에 속하는 거죠. 증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담은 어떻습니까? 전설은 존재하지 않고 민중들이 어때요? 재미, 오락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민담인 거죠. 나중에 설화문학에 대해서 다 같이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자, 고소설, 신소설, 현대소설. 현대로 올수록 어떻습니까? 갈등의 양상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사갈래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서사갈래는 뭐라고요? 갈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아 세계의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자아 세계의 갈등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알겠지만 서사갈래는 극으로 실현되지 않고 우리가 어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전해주는 누가 있어야 한다. 서술자의 유무죠. 얘는 서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존재하죠. 또 서술자 하면 또 어떻습니까? 해야 될 게 있죠. 이 서술자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뭐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서사갈래는 누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서술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극갈래에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왜? 양식, 극이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서술자가 옆에서 요구할 필요 없이 어때요? 그냥 누구와? 배우들이 나와서 어때요? 연희를 한다라는 거죠. 공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서술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다? 서사갈래와 극갈래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똑같이 어때요? 갈등을 다루죠. 이게 있어야지만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갈등이. 자, 가면극, 고전의 창극, 뭐 과도기죠. 신파극, 현대극, 인형극, 뭐 극갈래들은 전부 다 자아 세계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술갈래 이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학의 장르로 마지막에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교술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술갈래가 뭐라고 쓰여 있죠? 자아의 세계화입니다. 뭐랑 반대죠? 서정갈래랑 반대죠. 세계의 자아화는 어때요? 주관적으로 변형을 한다라면 교술갈래는 변형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 교술이 뭡니까? 한마디로 객관적 상황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 뭐 겪었던 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교술갈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정, 서사, 극갈래보다는 어떻다?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군데군데 나의 정서나 뭐 느낌이 들어가긴 하지만 뭐가 위주가 된다? 사실이 위주가 된다는 거죠. 자, 가전이 뭡니까? 뭐 의인화된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의인화시켜서 써내려간 뭘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주로 어때요? 교훈을 전달합니다. 교훈. 이게 이제 주로 고전에서의 교술갈래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경기체가 자기들의 뭡니까? 막 자랑하는 거죠. 막 과시. 어떻게 하면서 사실을 막 나열하면서 그렇죠. 대표적인 경기체가. 그리고 가사 문학 역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약간 정서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긴 하지만 뭐 정철의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여행에서 어떤 여행지의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을 한다라는 거죠. 악장. 자,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장.
자, 악장은 형식은 어때요? 시의 형식을 갖고 있죠. 굉장히 짧고 문문입니다. 운문. 하지만 문체는 운문이고 운율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뭐다? 교술갈래다. 절대로 서정갈래가 아닙니다. 악장은 목적이 뭐예요? 쓰여진 목적이 뭐 그 왕위 계승의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도 용비어천가 이를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막 정당성과 이 훈민정음의 실용성 이게 잘 이렇게 막 문학 작품에 또 어떤 잘 맞는지 이런 것을 실험하기 위해 쓴 장르가 바로 이제 악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장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혹은 모해서 약간 과장해서 나열하거나 열거하거나 또 뭐다 교훈을 주거나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악장의 대표적인 용비어천가. 그래서 용비어천가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운문이지만 교술갈래에 속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가. 역시 창가도 어떻습니까? 과도기에 나열을 합니다. 이것저것 뭘 나열, 교훈을 주거나 혹은 뭐 과도기 뭐 이제 개화기 때 어때요? 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민중들이 해야 될 것들 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기, 기행, 전기 또 하나. 자, 수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수필은 이제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로 나눠지는데요. 고전 수필에서는 당연히 뭘 중요시 여기죠? 교훈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고전 수필의 목적이 그거죠. 목적. 특히 이제 고전 수필을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합니까? 설이라고 하죠. 설. 자, 설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통해서 고전 수필은 전하려고 하는 바가 아주 뚜렷합니다. 자, 객관적인 뭐 사실을 전하고요. 사실을 뭐 나열하죠. 뭐 손님과 뭐죠? 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배 선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손과 아무튼 당신은 왜 배에서 내려오지 않소? 그랬더니 뭐라고 표현을 하죠? 오히려 배가 더 안전하고 현실은 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더 불안한 존재요. 그리고 배에서 어떻게 한다? 또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고 균형 잡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뭘 준지 교훈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더하기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훈 위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고전 수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수필 이제 고전 수필에서 현대 수필로 올수록 중요시 여겨주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당연히 어때요? 현대 수필도 교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꼭 교훈만 주지 않습니다. 뭘 주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개성. 현대 수필에서는 개성을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의 문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수필입니다. 수필. 그럼 개성은 뭘 통해서 드러내냐? 당연히 문체죠. 지은이의 뭘 통해서? 문체를 통해서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수필의 특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셨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냥 한번 어떻습니까? 훑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뭐가 중요합니까? 분류가 중요합니다. 그냥 왜냐면 무조건 외우면 이게 외워지지가 않는 게 문학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내 암기의 어떤 부분에 기억 장치 속에서 이제 기억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한번 분류해놓고 저장해놓으면 문학은 오히려 쉽게 까먹지 않습니다. 맨날 문법에서 어때요? 저 역시도 문법을 하다 보면 어때요? 양염소 지 외워야 된다는 거죠, 막. 근데 그러지 않고 문학은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이런 문학의 전체적인 파트를 보여드리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지워야겠네요.